세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니스 상인 사람들이다. 동로마 제국의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베네치아 상인들은 4차 십자군을 잘 꼬셔서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합니다. 네. 결국은 베니스의 상인에서 섹스피어가 보여줬던 시각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 않는가. 베네치아 르네상스 스타일을 베네치아니타라고 부르는데 베네치아니타의 특징은 뭔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르네상스가 막 부흥했잖아요. 네. 그들의 그림은 대부분 종교적인 내용이나 교황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 사람들은 별로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로마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좀 더 세련됐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뭐 저 김프로의 얼굴만 봐도 그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트 앤 더 시티 시간인데요. 오늘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보고 싶은데 잘 못 갔던 그 시티와 또 예술의 세계로 여러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가볼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엄청난 교육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굉장한 혁신의 도시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데인데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 베네치아 예술과 그 삶은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게 저희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얘기 그리고 렘브란트와 고흐의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네.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데 사실 이탈리아로 간다는 얘기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베네치아 공화국으로 네. 간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암스테르담과 성격은 굉장히 다르지만 네.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둘 다 이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네. 그리고 공화국이었다라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저희가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암스테르담이 200년 정도 공화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네치아는 1100년 동안 공화국이었던 엄청난 곳이죠. 예. 예, 사실 베네치아라는 이 이름이 오고 또 오라라는 뜻이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매력적인 도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흔히 뭐 베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곤돌라 타고 막 네. 이렇게 그리고 생각보다 길은 정말 좁고 또 관광객은 정말 많고 30만 정도가 이 베네치아에 거주하는데 매년 1,400만이 찾아온다고 해요. 베네치아 사람들은 좀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오심이네요. 예,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치아에 가시면 그 베네치아 사람들보다 관광객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네. 몇 안 되는 베네치아 사람들은 좀 관광객들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더라.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관광업에 예. 종사하고 저기서 정말 자기의 삶이 의존적인 그런 분들이야 그럴 텐데 그냥 생활인 베네치아인들은 좀 성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다 가보신 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산타루치아역에서 기차를 내리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차를 내리고 나서 수상버스, 바포레토라는 수상버스를 타고 이런 백길을 쭉 이제 배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왔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양편에 이렇게 이 물 위에 건물들이 있구나 하면서 좋아하시면서 가다가 딱 산마르코 광장에 그렇죠. 내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물 위에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면서 아마 이 산마르코 광장에 내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의 응접실이다라고 부른 곳인데
베네치아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100개 정도의 섬들이 다리로 이어진 그런 그렇군요. 구조입니다. 저희가 그 이탈리아 지도에서 이제 베네치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베네치아가 있는데요. 예. 이 이탈리아가 반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츠 모양의 반도이고 이 반도가 이렇게 유럽과 이어지는 부분에 베네치아가 예. 절묘하게 위치를 했어요. 이 베네치아의 역사를 보면 이탈리아라고 하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대 로마 제국이고 그렇죠. 고대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든 영향을 받았다라고 예. 생각하게 되는데 베네치아는 고대 로마와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의 여러 공화국들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신도시인 곳입니다. 이 서기 476년에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냐면 훈족이라고 불리는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적들이 들어와서 로마에서 유민들이 막 생겼습니다. 네. 피난민들이 생긴 거예요. 피난민들이 이 이탈리아 반도를 쭉 올라오다가 여기쯤 가서 이 늪지 석호가 몰려 있는 지대에 새로운 삶의 본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서기 697년에 이제 여기서 공화국 체제를 만들고 네. 도제라고 불리는 일종의 종신 대통령을 선발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도제를 선발하는 공화국 제도는 정확하게 1100년 동안 1797년에 나폴레옹이 이 베네치아 공화국을 함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국이 되는 거죠. 네네. 1797년에 그렇게 함락될 때까지 1100년 동안 공화국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나폴레옹 군이 물러간 후에 1866년에 통일 이탈리아 공화국의 일부분이 되면서 이탈리아가 된 건데 그러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베네치아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이 베네치아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조금 로마 사람이나 하물며 저 밑에 나폴리 사람하고도 좀 다른 정서를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 이 베네치아 지도를 보시면 다들 이 역에 내리셨을 겁니다. 기차가 네. 여기까지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뭐 자동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운하를 지금 두 개의 큰 장갑이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인데 이게 사실 무수히 많은 섬들입니다. 이 섬들에서 이렇게 대운하를 쭉 따라서 가셔서 S자로 가셔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리알토 다리도 한번 건너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산마르코 광장에서 내리시면서 이제 베네치아 관광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 산마르코 광장은 명명이 왜 산마르코 광장이 됐을까요? 이게 그 마르코 성인, 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훔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이 그 마르코라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치면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리알토 다리를 지나가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베네치아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 그 산마르코 광장, 산마르코 성당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도시들 뭐 파리나 런던이나 로마나 뭐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었는데 그 어떤 도시보다 독특한 역사와 또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풍광과 지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렇게 이런 건물들에서 이렇게 습기가 올라와서 살 수 있을까? 약간 현실적인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되는데 살기가 얼마나 불편할까? 예, 자동차도 못 쓰면은 얼마나 뭐 장을 봐왔을 때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마디로 암스테르담 못지않게 주거하기에는 살기에는 불편한 지역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기 척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옛날에 파미르고원을 넘어서 머나먼 그 중국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서 18년 동안 머물렀다가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베네치아 상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랑스처럼 좋은 땅에 살면은 자신들이 그 땅에서 네, 충분하니까 많은 농산물도 나오고 거기서 사실 다른 것을 갈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암스테르담이나 베네치아 같이 살기 척박한 곳에서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치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 동서양을 잇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 베네치아가 기능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에 이제 그 크로아티아 쪽에도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가 이제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써 있는데 오스만 투르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와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토를 보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동서양을 잇는 수많은 어떤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국인에 대해서 별다른 차별이 없었고 서기 14세기 정도에 이미 인구가 10만을 넘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494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이미 이 리알토 다리 근처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그때 사람이 엄청 많네요. 예, 그때 이미 인구 밀도가 높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때 이미 사람들이 곤돌라를 타고 있었구나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가시면 다들 이제 그 바포레토라는 수상버스를 타시지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곤돌라 타시지 않습니까? 비싸요. 상당히 비싼데 그 곤돌라 뱃사공의 자리를 이제 베네치아에서는 이렇게 그 집안에서 이렇게 대를 물려서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뭐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대를 물려서 물려주는 자리래요. 네. 예. 11세기에 이미 베네치아 사람들이 곤돌라를 탔다고 하고 지금도 이제 곤돌라는 수작업으로 이제 깎아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곤돌라들이 막 보이거든요. 이렇게 특이한 국가 그리고 특이하고 이 지형적으로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무역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어서 지금 이 젠틀레 벨린이라는 이제 그 베네치아의 그 수장을 우리가 도제 또는 총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젠틀레 벨리니 같은 화가가 그 도제의 화가였습니다. 지금 이 산마르코 광장에서 이렇게 뭔가 1000개를 지붕을 덮은 가마 같은 것을 사람들이 쭉 운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유물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 12제자 중에 뭐 한 사람의 뼈라던가 아니면 예수를 묶은 그 쇠사슬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십자가의 한 토막이라던가 그런 성유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성유물에 이렇게 닿으면 그 병이 낫는다. 예, 그런 기적이 행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의 축이라는 그런 성유물을 꺼내서 이제 이렇게 축제처럼 행진을 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산마르코 광장을 이런 성유물을 꺼내서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쭉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지각색의 복장, 외국인들도 있다고 해요. 네. 말하자면은 무역으로 부흥한 국가들을 보면 그 지난번에 저희가 말한 암스테르담의 경우도 그렇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결국은 무역 대국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때만 하더라도 저 지역에 가면 인종 전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동양 사람, 인도 사람을 포함해서 저기서 상행위를 하고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지네요. 네, 북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닫혀있던 구조의 유럽, 중세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열려있던 곳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중세 유럽이 1000년 가까이 닫혀있다가 열린 큰 계기가 십자군 운동인데 이 십자군이 지나가는 루트에 또 베네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그런 관문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먼저 베네치아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생활 양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나쁜 것은 흑사병. 전염병. 전염병도 베네치아에서 먼저 들어왔겠죠. 1348년부터 1452년 사이에
유럽이 그 흑사병으로 큰 팬데믹을 겪는데 네. 사실 이 팬데믹을 저희가 2020년에 경험했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유럽에서 처음 그 팬데믹이 상륙한 지점이 그때도 이탈리아였습니다. 아, 이탈리아 예, 그때 예. 엄청 났었죠. 예.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월쯤에 이탈리아가 네. 맨 처음 이렇게 그렇죠. 감염자들이 발생했던 유럽에서. 걸로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나거든요. 봉쇄하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서서히 이렇게 그 팬데믹에 잠식돼 들어갔는데 이 1348년 흑사병의 이동 경로도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이 연한 색부터 천천히 진한 색으로 흘러가면서 흑사병이 쭉 퍼지고 있는데 1347년 정도부터 흑사병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흘러들어와서 1348년에 전 유럽이 흑사병에 네.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데 여기 베네치아, 여기 제노바 이런 또는 시칠리아 같은 이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나 이탈리아의 섬들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흑사병이 상륙한 곳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감염이 돼서 왜 죽는지는 사실 몰랐지만 확실한 것은 전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흑사병 시기부터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은 낯선 곳에서 배가 들어오면 그 배가 바로 항구에 상륙하지 않고 먼 바다에서 길게는 40일까지 검역 절차를 거치도록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흑사병 때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베네치아에서 의사들이 쓰던 가면이 바로 이렇게 생긴 가면인데 이 가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요. 베네치아의 카니발 할 때 네. 이렇게 생긴 가면들 많이 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앞에 이상한 불이 있는 그러니까. 가면. 이게 좀 우리 기분 나쁜 가면인데 그죠? 네. 이게 온몸을 까만색으로 가리고 이 새부리 모양의 가면을 쓴 것이 베네치아 의사들의 전통적인 그렇군요. 복장입니다. 흑사병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썼던 마스크가 저 가면이군요. 네. 새부리처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새부리 부분에 허브를 채워 넣어서 그 흑사병 아침에 걸리면 저녁에 죽는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치사율이 높은 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썩어가는 시신에서의 그 부패하는 냄새 그런 것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조건에서 진찰하기 위한 의사들의 고육지책에서 나온 복장이다. 허브가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살균 효과라든지 그런 이런 게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의학 지식은 지금보다 물론 훨씬 떨어졌지만 그런 전염병의 뭐 그 감염 경로 이런 것들은 여러 번의 팬데믹 경험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베네치아 하면 여러 가지 문명 뭐 또 산마르코 광장의 근사한 조형물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저희가 아마 제일 먼저 베니스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맞아요. 들었던 이유가 아마 네. 이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일 거예요. 살만 도려내고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어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유대인 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1590년대에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머물 때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 셰익스피어의 초창기 작품들 베니스의 상인 로미오와 줄리엣 베로나의 두 신사 이런 작품들이 다 1590년대 초반부터 중반 사이에 나왔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이탈리아를 그러네요. 이탈리아를 무대로 하고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요. 네. 그 줄리엣의 집 다 베로나 가시면 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있는가? 안 가보고 저걸 썼을 리가요.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사실
남아있는 문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 당시에 평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친필 편지 같은 거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네. 친필 원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셰익스피어의 그 삶에서 1590년대 초반이 약간 공백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탈리아에 갔다 왔을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유학이나 여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당연하겠죠. 테고, 그리고 위험했겠죠. 왜냐하면, 이 이탈리아는 카톨릭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은 개신교, 성공회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적대적이었을 거예요. 제가 왜 셰익스피어가 이탈리아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예를 들면 베니스의 상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만약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에 가서 베니스에서 취재를 해서 이 베니스의 상인을 썼다고 하면 당연히 그의 희곡에 이 베니스에 어디를 가도 만나는 운하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배를 없죠. 타고 간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베니스 상인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베니스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니스에 대해서 뭘 전해 들었나. 이 베니스 상인들이 너무 장사를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실리를 정말로 잘 따지고 이윤을 추구하는데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이고 이 베니스 사람들과 뭔가 거래를 하면 결국은 베니스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식으로 영국과 베네치아 사이의 거리가 멀지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이 베니스 사람들, 베니스 상인들의 뛰어난 장사 능력이 전 유럽에 알려져서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니스의 상인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거의 확실한 것은 셰익스피어는 아마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았을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그 후에 이제 이 베니스의 그 해군 장군인 오셀로를 주인공으로 한 무어인 오셀로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오셀로 모두 다 이탈리아어로 먼저 쓰여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탈리아어로 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희곡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하고 오셀로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은 하나뿐이죠. 셰익스피어가 이탈리아어를 해독할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라틴어를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 셰익스피어 초상도 이 본인이 직접 베니스의 상인 자신이 쓴 희곡에서 샤일록으로 분장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참 그랬었죠. 예, 라는 이야기 저희가 했었죠. 저렇게 이렇게 피부 색깔이 너무 어둡지 않느냐라는 그러고 보면 지적이 영국 돼서. 사람 같지가 않게 생겼어요. 영국 사람들은 보통 더 창백하고 얼굴이 길지 않습니까? 붉기도 하고. 그 거의 좀 햇빛에 바랜 듯한 창백함인데 이렇게까지 피부가 노란빛이 잘 안 돌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으로 분장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본인의 희곡에 이렇게 출연하고 요 스토리 있잖아요. 저희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전원경 교수의 아트 앤 더 시티 1편 런던 편에 살짝 나오니까 아직도 런던, 파리, 로마 편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트 앤 더 시티 딱 이렇게만 치시면 순서대로 쫙 나오니까 정주행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셰익스피어 바다 건너 영국인이 알 정도로 이 베니스 상인들의 장사 솜씨가 대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니스 상인들은 주로 뭘 팔았냐면 비싼 것들을 팔았어요. 뭐 향료나 보석이나 뭐 비단이나 중국 도자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암스테르담에서 저희가 청어 이야기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사치품을 팔수록 중간 마진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베네치아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런 걸 다 깨달았고 그래서 그렇게 동서양의 무역 대국으로 크게 부를 구가했지만 왜 그 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치 어떤 그 유럽의 대표적인 항구로서의 위치가 17세기 들어서 베네치아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갔나 하면 그것은
일종의 군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밑에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 종교라는 것은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네. 이유가 되고 있고 지금도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거에는 이 이슬람과 또 기독교 그 전선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늘 그 갈등의 최전선에 있던 국가가 베네치아 공화국이었습니다. 하기는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의 어떤 종교 갈등으로 인한 뭐 학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전을 상징하는 게 보스니아잖아요. 네네. 사실 저기서 멀지 않은 그렇게 안 나라죠. 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슬람과의 갈등도 그렇고 결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부분에서 항상 갈등이 중동도 그 그렇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서는 가장 그 갈등이 있었던 쪽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베네치아 이쪽이었던 거예요. 1571년에 저희가 세르반테스가 참전했다라고 했던 그 레판토 해전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보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때 이 레판토 해전에서 베네치아가 스페인 교황령과 연합을 해서 오스만 투르크의 해군을 이기긴 해요. 네. 지금 이 베네치아 화가인 베로네세가 그린 레판토 해전의 알레고리라는 작품을 보면 여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인물들이 그 기독교 동맹의 뭐 왕이나 아니면 장군들이고 이쪽에 보면 이 오른쪽에는 막 그 난파하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의 배들 그리고 앞쪽에는 햇빛을 받으면서 순항하고 있는 기독교 동맹의 그렇군요. 배가 보이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 후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유럽의 무역상들은 베네치아를 떠나서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전이 벌어질 정도로 이 군사적인 갈등이 늘 일촉즉발이니 안전한 암스테르담이 낫겠다. 이 베네치아는 좀 위험한 항구다라고 그렇군요.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아무튼 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이겼다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베네치아는 군사적으로도 강국 그러니까 해군이 그렇게 뛰어난 곳이었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셰익스피어의 또 한편의 베네치아를 무대로 한 작품 무어인 오셀로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한 편인 오셀로입니다. 이 오셀로에서 무어 MOOR은 이제 북아프리카인을 그렇죠. 지칭하는 이야기인데 이 무어인과 오셀로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 셰익스피어 연결했냐면 셰익스피어 당시에 이 베네치아에서 일모로라는 장군이 자기의 아내를 의심해서 아내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실화가 있었는데 모로라는 이름이 MORO니까 거기서 O와 R을 바꿔서 무어라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창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순간적으로 뭔가 생각을 떠올렸겠죠. 기발하군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베네치아에는 무어인이라고 불리는 북아프리카인들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인이지만 베네치아에 가서 해군으로 출세해서 장군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셰익스피어가 판단을 한 것이죠. 만약에 전원경 교수님 말씀대로 셰익스피어가 베네치아라는 도시를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많은 작품들을 이탈리아 배경으로 썼다면 저는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쓴 이유. 정말로 이탈리아를 가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탈리아어에 능통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동경하는 뭔가 패션이라던가 트렌드라던가 예술이라던가 이런 데서 항상 앞서가는 지역이 이탈리아여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입장에서 런던을 배경으로 작품을 쓰는 건 위험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잘못해서 만약 그게 그 당시에 그 어떤 지배계층의 심기를 건드린다던가 검열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데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는 사극도 많죠. 뭐 헨리 5세라던가 뭐 안소니아 클레오파트라던가 이런 사극도 많은데 그렇게 당대의
영국이 당대 런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무대로 할 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뭔가 가보고 싶어. 어떤 패션 뭐 그런 문화의 트렌드를 그렇군요. 선도하는 지역이야라고 생각됐던 곳이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네. 베네치아였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의 공통점을 하나 굳이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상행의 중심에는 유태인들이 있었고 그렇죠.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유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두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유태인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질시, 증오, 증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만큼 유태인들이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네. 그런 좋지 않은 감정도 네.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저희가 베네치아로 가서 우리가 베네치아의 딱 산마르코 광장에 내리면 정면으로 이 산마르코 광장을 딱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돔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정말 화려해요. 예, 화려하면서 마치 레이스로 그러니까요. 장식한 듯한 이런 화려한 느낌인데 네.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 마르코 예. 마가에게 바쳐진 성당입니다. 이 꼭대기에 보시면 이렇게 마르코 성인 대리석상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왜 마르코 그 성인에게 바쳐졌나 하면 서기 9세기 경에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성 마르코의 유해를 훔쳐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당하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도굴하다시피 거기서 순교를 했잖아요. 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인의 유해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종교와 정치, 종교와 문화가 거의 분리되지 않던 시대이다 보니까 성인의 유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도시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인들은 이제 그런 의도로 이 성 마르코의 유해를 이집트에서 훔쳐왔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이집트에서 성 마르코의 유해를 발굴할 때 성인의 유해가 전혀 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망해서 묻혔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발굴됐다. 그런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 화가인 틴토레토가 그린 이 성 마르코의 유해 발견이라는 그림을 보면 여기에 누워 있는 지금 사망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전혀 부패하지 않은 네, 이 인물이 성 마르코입니다. 지금 유해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이 무덤에서 여러 유해들을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지금 이 성 마르코의 유해가 발굴됐고 성인의 모습이 기적처럼 나타나서 이제 그만해라. 지금 맞는 유해가 발굴됐다라고 지금 성인의 모습이 현현돼서 다른 상인들을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한 상인이 그 순간 이 성인의 유해가 나타났으니까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는데 입에서 막 악마 같은 존재가 입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푸닥거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악마의 존재를 토하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죽은 성인 옆에만 가도 본인의 악마성이 드러나게 되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그림은 이 성인의 유해를 베네치아로 운반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성인의 유해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묻힌 지 얼마 되지 않은 멀리서 보면 그냥 예수님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신체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인의 유해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럽의 주요 도시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쇼업하려고 이제 만든 성당이 바로 이 산마르코 성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틴토레토의 그림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 베네치아의 산조르조 마조레 성당에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는 완전히 다르죠. 전혀 다르네요. 예. 이렇게까지 깜깜하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저녁이지 않습니까? 예, 저녁이고 이 깜깜한 마치 동굴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만찬에서 오직 예수의 머리 뒤에만 밝은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편에서 지금
반투명한 인물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네.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식탁이 배열되어 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뭔가 역동적인 느낌인 동시에 그러네요. 약간 불안한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네. 무언가 그 다빈치가 보여주는 온화하고 시적인 그런 고요한 최후의 반찬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곧 다가올 예수의 체포와 네. 예수의 처형을 예감케 하는 그런 어둡고 불안하면서 역동적인 그림이죠. 거기다가 사실 베네치아 성인인 성 마르코의 집이죠. 저희가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네. 더 인연이 있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네치아는 성인의 유해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이제 그 국가로서 한 도시 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게 되고 그때 여기 지금 보시면 다시 여기 베네치아가 있고 여기에 지금 붉은색이 뭔가 하면 동로마 제국 네.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로마 제국인데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된 건축과 또 발전된 모자이크라던가 조각가들을 대거 초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 마르코 성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독특해요. 네, 오직 베네치아에서만 볼 수 있는 어디서도 듯한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뭐가 이렇게 절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는 네. 느낌이죠. 예. 돔도 있고 동도 고딕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여러 성당들을 보지만 네. 이 성당은 정말 베네치아에만 네.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당을 만든 기술자들 중에 많은 수가 동로마 제국에서 왔기 아하. 때문입니다. 이 동로마 제국에는 뭐가 있나 하면 이 하기야 소피아 또는 네. 아야 소피아라고 예. 불리는 동로마 제국의 성당이었고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이 그렇죠. 된 중세 초기 건축 기술의 어떤 집약체 같은 이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건축 기술이 고대 로마부터 시작돼서 동로마 제국으로 계속 전수됐군요. 이어지고 예. 있었고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고대 로마 시절에 고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건축이나 토목 기술이 상당 부분 망실됐거든요. 그런데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런 어떤 그 건축 기술이 다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건축 기술자는 동로마 제국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동로마 제국의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 산마르코 성당 안에 모자이크라던가 돔을 만든 실력을 보면 이 성 소피아 대성당, 하기야 흡사하군요. 소피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금 두 성당 안에 내부 그 그림 사진들이 상당히 비슷한 이유는 바로 다시 한번 그렇군요. 동로마 제국 당시의 건축 상인들의 실력이 네. 훨씬 뛰어났고 네. 그것을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 우리 실력으로는 이렇게 못 지으니 동로마 기술자들 데려다가 짓자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기 한 800년부터 1100년까지 300년 가까이 이 성당을 짓고 나서 그 3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동로마 제국의 세력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로마 제국의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베네치아 상인들은 4차 십자군을 잘 꼬셔서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4차 십자군은 사실 동로마 제국도 그리스 정교라는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십자군과 동로마 제국은 한 편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한 이유는 뭔가 하면 가운데에 베네치아 상인들의 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산마르코 성당을 지을 때 그렇게 많은 앞선 기술 다 전수받아 놓고 이제 동로마 제국이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됐으니까 동로마 제국을 이제 우리 것으로 하자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산마르코 성당 정면부에 보면 이렇게 청동마상 복제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진품을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면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뺏어온 것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전형적인 그런 행동을 베네치아 상인들이 한 것인데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베네치아에 대해서 셰익스피어가 보여줬던 시각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 않는가. 실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니스 상인 사람들이다라고 당시에 그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영국인들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정말로 베니스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아까 산마르코 광장에 가면 이 두칼레라고 불리는 궁전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도제의 궁전이었거든요. 이 도제의 궁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예. 이게 저것도 아주 특이한 건물 네. 양식이에요. 고딕 양식의 건물입니다. 예. 그런데 고딕 양식의 건물은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고딕 양식의 건물들은 성당이거든요. 예. 근데 이 건물은 고딕 양식의 건물인데 드물게 세속적인 건물이고 또 이 건물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슬람의 모스크, 이슬람 건축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 앞면과 지금 요 앞부분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아까 보여주신 그림은 우마이야 왕조의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그죠? 네. 거기에 있는 모스크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슬람 건축, 이 당시의 중세 시대의 건축, 의학, 과학, 도시 모든 면에서 이슬람이 그러니까 중동의 이슬람이 유럽의 기독교 그렇죠. 세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두칼레 궁전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저 상층부와 하층부에 약간 저게 밸런스가 맞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하층부는 전통적인 고딕 양식이 있는데 또 상층부에 보면 저건 무슨 성곽이 건물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부조화스럽기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었기 재건축이 때문에 되고. 여러 리모델링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건축 양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 로마네스크, 고딕 이런 양식들이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어서 그러니까요. 분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500년, 600년 가까이 또 짓고 또 개보수하고 하면 네. 여러 가지 건축 양식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그 기독교의 건축 양식만 섞인 게 아니라 이슬람의 양식까지 네. 섞였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베네치아를 우리가 갔을 때 여기는 정말 특이하구나. 유럽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건물들이 여기에는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가 계속 무역 강국으로 군림하는 동안 유럽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그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큰 변화가 바로 1453년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입니다. 네. 결국 동로마 제국은 어느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나 하면 오스만 투르크,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불리는 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기독교 국가였던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 변모하고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터키, 튀르키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이스탄불, 이슬람이 가득한 도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 그런 뜻이군요. 네. 이슬람이 가득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과거 그렇겠죠.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베네치아는 바로 이 오스만 투르크와 딱 국경을 맞대게 됐잖아요. 이교도와 딱 접경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 1453년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삼중 성벽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우리가 이 오스만 투르크와 싸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이제 이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오스만 투르크는 베네치아에 니네가 가지고 있는 뭐 조각이라던가 유리공예, 시계, 그림 뭐 이런 그 기술이 우리가 좀 탐나니까 그런 장인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도제의 화가였던 젠틀레 벨리니가 다른 여러 뭐 시계 장인들, 유리 장인들과 함께 적국에 가는 거니까 유서를 쓰고 당시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있던 이스탄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탄불에 머물면서 젠틀레 벨리니가 그린 초상이 지금은 복사본만 남아 있는데 이 메흐메드 2세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아니 별로 잘 그리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동생인 조반니 벨리니가 그린 도제의 초상이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두 초상을 보면 이 형이 그림을 더 잘 못 그렸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게 복사품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평면적이지?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젠틀레 벨리니는 이 이스탄불에 가서 예. 이들의 문화권, 오스만의 문화권은 유럽의 문화권과 좀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게 평면적인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메흐메드 2세의 마음에 들게 그림을 그려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양쪽에 그 왕관도 막 그려놓고, 그러니까 위대한 술탄이십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치도 만들어 놓고 예. 이 앞에 이렇게 보석함인가요? 보석함도 만들어 예. 놔서 한마디로 벨리니 개인의 개성보다는 메흐메드 2세라는 술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린 그림이다. 네, 어쩌면 라는 이야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외교적인 그림이다라는 인물이죠. 이 메흐메드 2세가 바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장본인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어지간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후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군으로서의 강인함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그림을 메흐메드 2세는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젠틀레 벨리니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그 오스만 투르크 내부에서 이제 이 그림이 이교도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해서 그림의 원본이 결국은 망실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뒤늦은 사상 검증에 걸린 그림이 됐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슬람과 기독교의 교류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베네치아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군요. 되는 것이죠. 네. 예, 그 동생인 조반니 벨리니가 이 도제 총독의 화가여서 이 도제의 화가는 도제의 초상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1501년에 그린 초상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굉장히 사실 사진을 보는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또 묘하게 비현실적인 느낌도 좀 드는. 그렇기도 하고요. 그죠. 예. 두 가지 어떤 전혀 다른 색채감 또 입체감, 사실적인 묘사가 섞여 있는데 전혀 부자연스럽지는 않네요. 네. 일단 이 도제는 굉장히 빼빼 말랐어요. 네.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500년대 초반에 이미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권력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권력자는 그 자기의 감정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코르토라고 해서 당시에 도제들이 쓰던 모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의상을 보시면 다마스커스 같은 곳에서 짠 화려한 무늬를 넣은 비단으로 만든 의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치품들이 베네치아에서는 쉽게 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과 어둠의 대비가 상당히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한쪽은 얼굴은 밝은 빛이 있고 반대편은 이제 그늘에 가려져 있는데 베네치아 화가들은 과거부터 빛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빛이 늘 도시를 가득 채워, 그러니까 바다의 반사광이 도시를 채우기 때문에 베네치아를 비롯한 여러 항구 도시들은 사실 이런 내륙에 있는 도시보다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산에만 가도 바닷빛이 벌써 도시를 반사되어서 훨씬 더 환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일전에 부산에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서 그 부산으로 들어갔는데 도시가 너무 환해서 항상 이렇게 환하냐고 저를 이제 데리러 왔던 그 주최 측에서 온 분에게 여쭤봤는데 그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젊은 친구였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바닷빛이 도시를 환하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 베네치아 화가들은 예민하게 캐치하고 그걸 그림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네치아 르네상스 스타일을 베네치아니타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반니 벨리니의 거울 앞에 누드라는 작품이 그런 베네치아니타의 특성을 많이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첫 번째로 이 누드의 여성 뒤편에 지금 창이 열려 있고 바깥 풍경이 있는데 바깥에 막 산도 있고 숲도 있고 멀리 보이는 산맥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베네치아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었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다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섬 사이에 섬과 섬들의 연결된 그런 집합체가 베네치아니까 숲이 사실 베네치아에서는 그렇죠.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베네치아 화가들은 오히려 다른 지역의 화가들보다 더 열심히 숲을 그렸어요. 자기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숲이 훨씬 더 멋있고 근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거울이라던가 네. 지금 이 여성의 머리 장식 지금 이렇게 진주 같은 보석들이 박혀 있고 이 머리 두건에 정교하게 수가 놓여져 있고 지금 뒤에 보시면 여러 그 거울을 통해서 여러 장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귀중품들이 베네치아에서는 흔했어요. 좋은 비단, 그 다음에 예쁘고 세공품. 그 어떤 그 정밀한 세공으로 만들어낸 장식들 이런 것들이 유럽 어디보다 베네치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림에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네치아 니타의 특징은 뭔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르네상스가 막 그 부흥했잖아요. 네.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화가들이 그림을 로마에서 그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림은 대부분 종교적인 내용이나 교황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 사람들은 별로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조금 더 세속적이군요. 네. 일단 지리적으로 로마와 멀었기 때문에 별로 교황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자기들과 로마는 출발부터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고대 로마 제국 기원전 2700년부터 시작했지만 이 베네치아는 기원 후 6세기 정도에 네.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로마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좀 더 세련됐어라고 생각을 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에 대한 민감한 반응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 여성의 목 부분에 이렇게 반사광도 비치고 굉장히 섬세하게 이 빛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늘이 져가고 있는 부분을 묘사했는데 이런 것 역시 빛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드를 그렸다라는 점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교황의 영향 을 굉장히 받는 상황에서는 이런 누드 같은 그렇죠. 종교와 전혀 어렵죠. 상관없고 약간 뭔가 좀 불경스러운 그런 주제를 쉽게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베네치아 화가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대담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조르조네나 티치아노 이런 화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예를 들면 이 새 철학자라는 이 제목의 작품에서 이 작품에서 세 명의 동방 박사를 그렸다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네. 사실 이 세 명의 남성들은 동방 박사라는 한 묶음으로 묶기에는 의상도 나이도 너무 차이가 나네요. 많잖아요. 네. 예. 젊은이, 중년,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노년입니다. 그 젊은이의 옷은 약간 좀 수수하고 노년의 이 노인이 입고 있는 옷은 좀 좋은 감으로 만든 고급한 옷이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의 세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각각 다른 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는 멀리 바깥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중년은 자신의 현재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것 같고 노년은 지난날의 꿈에 잠겨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종교와 무관하게 인생의 다양한 단계를 그림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네치아 화가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티치아노의 바쿠스와 아리아드네라는 작품인데 제가 왜 이 작품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 많이 본 듯한 그림이에요. 네.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그 마법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그림에서 화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재료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영웅 테세우스가 그 미노타우루스의 미궁에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크레타 섬에 왔습니다. 크레타 섬의 공주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반해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미궁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실꾸리를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테세우스는 무사히 이제 미궁을 탈출하고 괴물도 죽이는데 그렇게 자기의 고국을 배반하면서까지 자기를 도와준 아리아드네를
뜻밖의 또 테세우스는 버리고 떠나버려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멀리 테세우스의 배가 보이거든요. 아, 저기 멀리요? 네, 네. 그래서 해안가를 슬픔에 젖은 아리아드네가 거닐고 있는데 하늘에서 자신의 무리와 함께 전차를 타고 날아가던 바쿠스가 아리아드네의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바쿠스가 쏜살같이 전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드네에게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리아드네가 공주이기 때문에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네. 그 왕관을 벗겨서 하늘로 던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낮인데 동그란 왕관 자리가 보이잖아요. 아, 그거군요. 네, 지금 이렇게 공을 던진 직후에 투수 같은 포즈를 취하고 그러네. 있는 저건 완전히 메이저리그에서 네. 스트라이크 꽂은 그 당시에는 야구가 없었을 텐데 네. 아무튼 그 이유는 막 왕관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아하. 아리아드네는 이 뜻밖의 나타난 남자의 출현에 막 놀라면서 당황하고 있죠. 이건 뭐지? 예, 그림은 거의 정사각형의 캔버스에 그려졌는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으면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네요. 네. 이 왼쪽 위의 삼각형은 아리아드네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맑고 투명하고 순수한 세계예요. 이런 하늘과 바다에 아낌없이 파란색을 썼는데 좋은 안료를 예. 구하는데 비교적 유리했던 곳이 베네치아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겁니다. 오른쪽 아래의 삼각형은 이제 이 바쿠스의 세계죠. 여기는 뭔가 음침한 인간, 칙칙해요. 어떤 반인, 반수 이런 네. 칙칙하고 음침한 그런 존재들이 서로 막 극명한 싸우거나 대비이네요. 막 춤을 추고 네. 있습니다. 바쿠스는 좀 전까지 이 세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랑의 힘으로 지금 아리아드네의 세계로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의 몸을 지금 붉은 망토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붉은 망토가 금방이라도 펄럭펄럭 소리를 낼 것 같잖아요. 이 붉은 망토는 어쩌면 이 바쿠스에서의 예. 마음에서 타고 있는 사랑의 불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그걸 합니다. 상징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사랑의 힘에 의해서 바쿠스가 술과 포도와 축제의 신인 바쿠스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힘이 이제 순수의 세계로 그를 끌고 가는 것이죠. 두 사람의 시선이 지금 막 부딪히고 있어요. 이 삼각형에서 유일하게 지금 바쿠스의 세력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 표범 두 마리만 아리아드네의 세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표범 두 마리는 지금 보시면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범 두 마리도 이 두 남녀 바쿠스와 아리아드네처럼 막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연애라는 것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마주보고 그 서로를 마주보는 눈길에서 무언가 특별한 불꽃을 감지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불꽃이 막 피어오르는 마법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베네치아의 화가들이 보여준 것이고. 이게 티치아노의 그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당연히 당시에 권력자들, 군주 이런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서도 가지고 싶은 그런 귀중한 물건이다라는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싸게 값을 칠 만한 사치품, 고급한 물건, 네. 아름다운 물건이다라는 것을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화가들이 최초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림이 사실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해요. 아니 네. 이게 왜 인간의 이야기야.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리스 신화 속의 장면이구만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리스 신화를 빌려서 어떤 생생한 인간의 그렇군요. 이야기, 어떤 피와 살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과 어떤 정열과 그런 모든 질투와 그런 모든 네. 것을 느끼는 인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화가들이 이 베네치아 화가들이라서 저는 이 베네치아 화가들 티치아노 참 좋아하거든요. 이 작품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 내셔널 갤러리에 보통은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나란히 이렇게 네. 티치아노가 그린 이 푸른 옷소매의 네. 남자를 함께 걸어놔요. 근데 이 작품에서 이 남자가 누군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아마 당시에 그 당대의 어떤 세도가나 당대 상인의 초상일 가능성이 크지만 범상치 않아요. 근데 네, 얼굴이. 저는 왠지 이 그림이 티치아노 본인의 얼굴 같은. 자화상?
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네. 그렇게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면 티치아노가 이 그림에서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솜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시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푸른 옷소매가 상당히 옷소매가 그 통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누빔이에요. 예. 그래서 두툼합니다. 이 남자의 팔은 그림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팔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팔의 위치는 이 위쪽과 아래쪽 중에 어디에 있나요? 아래쪽에 있나요? 위쪽에 있나요? 헷갈려요. 위쪽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팔이 이렇게 위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또 이렇게 개인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팔을 전혀 그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일단 팔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화가는 첫 번째로 그걸 과시한 것이죠. 존재를 그리지 않았는데 그 존재의 위치를 보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하고 예. 두 번째는 이 소매가 굉장히 통이 넓어요. 그래서 이 난간 같은 데 이렇게 소매가 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림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겠죠. 프레임은 아마 이 난간과 비슷한 갈색이나 금색일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언뜻 봤을 때는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림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의 프레임 바깥으로 팔을 내밀고 있는 듯한 착시가 있네요. 그런 착시가 나서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보면 이제 프레임 비슷한 난간을 그려놔서 교묘하게 눈속임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몸을 반쯤 돌리고 우리를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시하는 표정은 아니지만 자신만만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그 수염이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림 잘 그리지 않아? 라고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내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밑에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TV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뭐가 굉장히 매혹적이었나 하면 500년 전의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그러네요. 들었고 5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이 그림 속의 모델과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무언의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마법의 세계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1512년이면은 거의 언제적인가요? 우리가 임진왜란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사람과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점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미술관에 가는 그런 재미가 묘미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500년 전의 화가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티치아노 이전에도 저런 누군지 모를 법한 인물화를 그린 화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작품들과 우리는 어떤 미술관 어떤 모퉁이에서 무언의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티치아노의 푸른 옷소매의 남자의 해설을 들으면서 보니까 전원경 교수님은 전원경 교수님 나름대로 저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저 남자와 또 다른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저 그림 역시도 내셔널 갤러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아까 바쿠스의 그림은 제가 2번 이상 본 기억이 나는데 왜 내셔널 갤러리를 3번 이상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해설을 듣고 나니까 바쿠스의 그림보다 티치아노의 푸른 옷소매의 남자 저 그림에 더 정감이 가고 다음번에 제가 내셔널 갤러리를 가면 꼭 저 그림을 보고 더 리얼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상상력이 드는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그림을 좋아하시든 아니면 그림에 문외한이시든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생각들을 저희와 함께 나누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 얘기를 몇몇 그 예술가와 함께 역사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베네치아 1부의 순서를 이렇게 줄이고요. 저희는 한 5분 정도 차 한잔 하실 시간 드린 다음에 베네치아 2부 순서로 여러분 이어갈 텐데 정말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베네치아 흥미진진한 2부의 얘기 속으로 여러분 초대할 테니까 5분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베네치아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또 욕망에 넘치고 동시에 화려한 그림들이 많아요. 예. 이 누드화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들이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화가들입니다. 티치아노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로마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르네상스는 베네치아 르네상스에 비하면 너무 장중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발디의 사계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죠. 예, 그 고아원의 음악 선생으로 일했답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작곡한 많은 협주곡 중 하나가 사계다. 그 당시에 그 어떤 상류층의 학교도 아니고 고아원 여학생들로 조직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잘했다라는 점도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베네치아 편 어떻게 일부 즐기셨습니까? 그리고 막간에 저는 뭐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또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대로 차도 한잔 하시고 요기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폈으리라고 보는데요. 전원국 교수님과 베네치아 편 2부 순서로 여러분 함께 할게요.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우리는 이제 베니스라고 많이 불립니다만은 한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고 그게 중세 이래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고 요새와 같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 장르의 예술들이 참 이렇게 조화롭게 전개됐던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2부 시작해보죠. 네. 저희가 1부에서 티치아노 이야기를 했는데 티치아노라는 인물은 사실 90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89세 요즘 또는 같으면 91세. 거의 김영석 교수님이죠. 예, 사망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자리에 오셨어요. 105세. 그런가요? 그의 스승인 조르조네는 그 흑사병으로 30에 율절했습니다. 죽었죠.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전원의 음악회라는 그림은 조르조네가 그리다가 미완성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해서 제자인 티치아노가 이어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그림 말고도 비슷한 그림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네. 이 그림이 사실 베네치아 르네상스 화가의 그림치고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림의 내용은 뭔가 하면 두 젊은이 목동 같은 이 두 젊은이가 이제 베네치아에는 없는 이런 평화로운 목가적인 전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들의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음악의 신인 여신인 뮤즈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뮤즈가 이 목동 인간 젊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 뮤즈의 존재가 목동인 젊은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두 여성이 갑자기 이런 누드의 두 여성이 나타났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평온할 이유가 없겠죠. 예. 음악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한마디로 음악과 자연과 젊음과 어떤 여성의 누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목가적이고 전원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또 현실로 이렇게 구성되어질 수 있을 법한. 그죠? 이 그림이 왜 눈에 익는가 하면 바로 에두아르 마네가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풀바디의 점심을 그렸기 때문에 이 두 그림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풀바디의 점심은 엄청나게 마네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을 정도의 오명과 악명을 안겨줬습니다. 마네가 이제 이 그림을 왜 그렸나 하면 이런 고전을 그러니까 16세기에 그려진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사상과 정신과 예술관을 담고 있는 그림을 19세기식으로 재해석해보자. 그러니까 고전의 어떤 현대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건데 당시의 파리지앵들은 마네가 고전을 의도적으로 모욕했다.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고전을 악의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림에서
두 사람의 여성은 현실의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뮤즈죠. 예, 이 사람들은 신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누드들은 사실 그 그림들이 비너스라던가 뮤즈라던가 현실의 여인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네. 속해 있기 때문에 용납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여성은 이런 이상적이고 온화한 자연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초월적인 존재인데 만에는 현실의 여자로 만들어버렸다는 네. 거죠. 지금 막 허벅지도 좀 처지고 뱃살도 접히고 너무나도 우아한 여신의 네. 몸매가 아니라 평범한 보통 여자의 몸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이 여성이 좀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막 허겁지겁 벗은 듯하게 옷들도 겹쳐져 있고 그러네. 더구나 이 여성은 정면을 쳐다보면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 데다가 정면을 쳐다보면서 뭘 봐? 수치감도 이런 식으로 없구나. 예, 네. 오히려 당당하게 유감 있어? 라는 식으로 유감 정면을 쳐다보면서 도발적인 시선을 보는 네. 이들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9세기 파리지앵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모욕받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네가 고전을 현대화, 어떤 19세기의 가치관에 맞춰서 고전을 새롭게 재해석했다기보다는 고전을 악의적으로 비틀어서 자기의 유명세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느 쪽 얘기가 딱 맞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반응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튼 마네에게 영감을 준 작품이 이 작품이라는 그렇군요. 이야기예요. 예. 예. 300년 이상의 시간, 350년의 시간 네.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영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르조네와 티치아노가 보여주는 자연과 인간과 신성함의 무리 없는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나 하면 이제 누드화가 등장할 좋은 구실이 됩니다. 네. 같은 화가인 조르조네가 바로 1510년에 이 잠자는 비너스를 그리게 되죠. 제가 그전에도 이제 누드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드화는 확실히 뭔가 전 근대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위치가 현저하게 다른. 그렇죠. 남성이 여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그림이 누드화입니다.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남자이고 그림을 갖는 사람도 권력자인 남자이니까 그들은 영원히 이 아름다운 여성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누드화를 제작하게 하고 그 누드화를 소유하고 자신의 거실, 은밀한 방에 걸어놓고 만족감을 취하려고 했겠죠. 네. 화가는 화가의 입장대로 사실 인간의 몸이라는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의 몸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에 가까운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고 네. 고대 그리스 이래로 그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들이 이미 남성 누드를 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로 여성의 몸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이 여성의 몸이 현실의 여성의 몸이 아니라 미의 여신인 비너스다라고 포장하면서 그 그림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피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뻔히 알고 그림을 사는 사람도 뻔히 알지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그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것이 현실의 여성이 아니라 비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조르조네가 어떤 여성의 실제 누드를 보면서 그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신비로운 고대 그리스가 말하는 이상적인 낙원, 네. 아르카디아 같은 낙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고 얼굴에는 전혀 화장기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그러네요. 완벽한 여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제자인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훨씬 다릅니다. 여기서는 저건 이제 사람인데요. 예, 완벽하게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하지만 예. 이 여성은 완벽하게 현실의 예. 여성입니다. 화장을 하고 있고 귀걸이도 하고 있고 팔찌, 머리 장식 다 하고 있고 손에 지금 장미 부케를 들고 있어요. 네. 이 장미 부케를 들고 있는 것은 그녀가 신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큰 집이죠. 네, 좋은 집이에요. 큰 집에서 지금 두 명의 하녀가 뭘 정리하고 있냐면 옷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혼수품 중에 하나가 옷괴였어요. 옛날에 저희가 부모님 세대의 혼수품 중에 자개장이 빠지지 않았던 그렇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하녀가 이렇게 옷괴를 정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성이 갓 결혼한 신부다라는 의미죠. 무언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그림 속의 여성은 눈을 뜨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듯한 시선을 던집니다. 글쎄요. 이렇게 해서 누드화라는 장르가 서양 미술에 등장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누드화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들이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네. 화가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의외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 올랭피아. 바로 올랭피아죠. 예. 지금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마네 올랭피아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올랭피아는 훨씬 더 현실적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누드를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그림의 목적이다라는 조르조네의 누드와 올랭피아는 확 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이 그림 속 여성은 머리에 꽃을 꽂고 있고 목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고 한쪽 발에만 비단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을 향해서 도발적인 시선을 던지고 네. 있는데 완벽한 미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니까 그녀는 분명히 현실의 여성인 겁니다. 그림의 뒤에 너무 깜깜해서 거의 피부가 배경과 똑같아 보이는 흑인 하녀가 지금 올랭피아에게 꽃다발을 그렇죠.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올랭피아는 차가운 눈초리로 무시합니다. 올랭피아는 누구였을까? 당시 파리에 인기 있던 고급 창부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꽃다발을 보낸 사람은 이 올랭피아에게 구애하는 고객이겠죠. 그 고객은 당연히 남자입니다. 이 창부를 고용하는 남자는 당연히 그녀보다 우위의 입장에 서고 싶어 하고. 그렇죠. 재력과 권력이 있겠죠. 19세기 이 유럽에서는 이런 창부들을 데리고 무도회를 가거나 오페라 극장에 갔을 때 그 남자가 그 여성에게 사준 옷과 보석을 걸치게 함으로써 그 남성의 재력을 과시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돈을 많이 번 남자들이 차를 통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과 비슷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급 창부는 철저하게 남자들의 소유물로서 네. 기능해야 하는데 이 올랭피아의 도발적인 시선은 그런 소유물로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남자들을 무시하고 도발하는 듯한 시선입니다. 이것이 19세기 파리지앵들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줘서 네. 작품이 이제 살롱전에서 낙선한 작품들만 거는 낙선전에 걸렸는데 많은 그 남자들이 우산 끝으로 이 그림을 찌르려고 해서 그림을 저 우산이 닿지 않는 무늬에 걸어야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것도 좀 가식인 것 같네요. 예. 모든 것이 지금의 시각으로는 좀 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의 그 누드화의 열풍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29세기의 올랭피아에 대해서 당시 파리의 남자들이 보인 반응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충 그런 미술전에 가서 그림을 사거나 보거나 하는 사람들도 역시 무도회에 저런 올랭피아를 동반하고 갔을 법한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 그림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매우 예. 이중적이군요. 예. 이런 이 풀바디의 점심과 올랭피아 때문에 마네는 죽을 때까지 악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네가 너무 살롱전의 작품이 계속 낙선해서 결국은 1871년에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개인전은 굉장히 드물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이 마네의 개인전에 마네 본인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마네가 멀쩡한 신사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마네의 올랭피아의 근원을 쫓아가면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나오고 또 그 근원에는 조르조네의 이 잠들어 있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신을 그린 누드화의 최초의 누드화라고 볼 수 있는 이 잠자는 비너스가 등장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은 당시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뭔가 팔릴 수 있는 아름다운 탐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들이 그리고 특히 어떤 피와 살이 있는 인간 욕망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대담했는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르조네하고
티치아노는 스승과 제자 관계고 네. 사실 몇 년 차이 나지도 않는데 그렇죠. 두 비너스의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군요. 그렇죠. 예. 예. 티치아노의 그림이 훨씬 더 욕망이 살아있는 그러니까요. 실제로 어떤 예. 어떤 실제의 감정이 느껴지는 예. 그런 인간이죠. 예.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티치아노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로마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 로마 르네상스는 베네치아 르네상스에 비하면 너무 장중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주제, 보통 이제 종교에 묶인 엄청난 주제를 그리면서 그림을 보는 이마저 질식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대의 그 권력자들이 누구의 그림을 본인이 교황이나 추기경이 아니면 당연히 티치아노의 그림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가 티치아노를 자신의 궁정화가로 임명하게 예. 됩니다. 카를 5세의 초상을 티치아노가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한 번은 그 초상을 그리다가 티치아노가 붓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황제가 몸을 굽혀서 그 붓을 집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신의 앞에서 몸을 굽히니까 지금보다 화가라는 직업의 어떤 그 위치가 훨씬 더 낮을 때 아닙니까? 티치아노가 폐하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카를 5세가 그 붓을 들어서 티치아노에게 주면서 아니 자네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하죠. 예. 이 말탄 카를 5세의 조상도 사실 그 후에 계속 그려진 바로크 시대의 군주와 황제 초상의 전범이 되는 작품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카를 5세는 검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흰 말보다 검은 말이 더 성격이 사나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느낌이? 그러니까 흰 말은 좀 평화의 온순할 것 상징? 같고 예. 검은 말은 좀 사나울 것 같지 네. 않습니까? 저 말에 뭐 이 목이나 고개 이 그 말 두상 자체가 조금 저돌적이네요. 네. 네, 지금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 앞발을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나운 말입니다. 하지만 카를 5세는 한 손에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고삐를 한 손으로만 잡고 있잖아요. 네. 한 손으로 고삐를 잡으면서 이 사나운 말을 간단히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카를 5세는 황금색 갑옷을 입고 투구에 붉은 그 장식을 달았죠. 자세히 보시면 말도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장식됐고 머리에 붉은 장식을 그렇죠. 달았습니다. 예. 실제로 전투에 나갈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나가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나운 말을 카를 5세는 자신의 몸처럼 간단하게 제압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황제인 동시에 장군으로서의 위용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평상시에 화가한테 잘했나 봐요. 네, 잘 그러니까 그렸네요.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당연히 화가로서 이 화가의 능력을 카를 5세 같은 황제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에로틱한 아름다운 여성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그림도 척척 그리고 자신을 이런 유능하고 어떤 힘 있는 장군으로 표현하는 그림도 척척 그리니 어떻게 총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티치아노가 많은 어떤 황제를 위한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또 스페인의 펠리페 이세라던가 여러 유럽 군주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그 그림들의 주제가 어디서 오나 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옵니다. 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은 일단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은 좀 거대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시기, 질투, 사랑 이런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 화가들한테 무한한 영감을 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제작됐고 또 그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궁정에 이렇게 걸면 궁정의 위엄도 이렇게 한층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의 군주들이 이때부터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를 화가에게 청탁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너스와 아도니스에서 이 아도니스는 사냥꾼이고 비너스는 아도니스와 사랑에 빠지는데 비너스의 만류를 무릅쓰고 아도니스가 사냥을 갔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그 아도니스의 피에서 이제 수선화가 피었다라는 그리스 신화 속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비너스가 아도니스를 말리고 있지만 어리석게도 아도니스는 사냥을 나가고 네. 있습니다. 여기
구름이 막 해를 가리고 있고 큐피드가 잠들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제 이들의 사랑이 머지않아 끝난다라는 암시를 담고 있죠. 지금 이 뒤로 막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한 약간 취하기 어려운 포즈의 누드를 그림으로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쉽지 않은 포즈도 내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라는 일종의 과시입니다. 네. 이 그림이 시리즈였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시리즈 중에 누드의 앞모습도 그리고 뒷모습도 그리고 예. 옆모습도 그리고 여러 모습을 그린 것이죠. 그 어떤 작품에나 어떤 인간의 욕망이 특히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 권력자의 욕망이 담겨있는 그림들이 아낌없이 티치아노의 손에 의해서 창작됩니다. 이 황금비를 맞는 다나에라는 작품에서도 페르세우스의 탄생인가요? 그 페르세우스의 외조부가 아르고스의 왕이 신탁을 받기를 네. 너의 딸이 낳은 아이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고 자신의 딸인 다나에를 탑에 가두는데 어떤 남자도 만나지 못하도록 포기를 모르는 제우스가 다나에의 몸 위에 황금의 비로 내려서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이 잉태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황금의 비가 막 내리고 있고 다나에는 마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기다렸던 듯이. 여유작작한 모습이고 옆에 있는 늙은 하녀는 뭐 허둥지둥 이게 막 황금의 비가 황금 동전 같아요. 황금 무슨 금화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낡은 앞치마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저 하녀의 동작과 표정과 다나의 표정이 정말 다르군요. 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옆에 나이든 여자 그 노파를 그림으로써 젊음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기법이죠.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나이 들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 화가들의 이런 능수능란한 작품들이 유럽 다른 데서도 그때 비슷하게 그려졌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베네치아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다. 예를 들면 독일어권에서 그려진 같은 황금비를 맞는 다나이를 보면 그림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게 1527년도 작품이에요. 네. 오, 예. 이 작품은 오히려 그 황금비를 맞아서 잉태했다라는 것은 약간 뭐를 연상시키나 하면 마리아의 그 처녀 수태를 그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처녀 수태랑 약간 겹쳐지게 그린 그림이고 지금 티치아노의 그림은 노골적으로 어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강력한 욕망, 어떤 남녀 사이의 어떤 정열,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런 정말로 피와 살이 있는 그림들이 이 베네치아에서 탄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이라던가 뭐 자본이라던가 어떤 생활 수준이라던가 사치라던가 모든 것이 다 베네치아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이네요.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베네치아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또 욕망에 넘치고 동시에 화려한 그림들이 많아요. 예. 이 화려한 그림 중에 하나가 베로네세가 그린 알렉산더를 만난 다리우스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알렉산더가 과거에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전투를 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우스 대왕은 도망가고 그의 가족들이 잡혀왔는데 이 왼쪽에 무릎 꿇고 자세를 낮추고 있는 인물들이 다리우스 그 대왕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의 동성 애인이고 알렉산더보다 더 키가 크고 잘생긴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헤파이스티온이거든요. 이 헤파이스티온에게 이 사람이 알렉산더인 줄 알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알렉산더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저 옆에요? 네, 지금 이 인물이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 인물이 알렉산더이고 주황빛 망토를 입고 그늘에 있는 인물이 알렉산더의 친구인 헤파이스티온이에요. 근데 이 지금 이 다리우스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말리면서 괜찮다. 이 헤파이스티온을 딱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또 한 명의 알렉산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안심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렉산더도 그다음에 이 다리우스 가족도 모두 당대의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의상이 아니라는 거죠. 베네치아의 호화로운 가문의 인물들이 입을 법한 의상을 입고 네. 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마치 이것은 한 장면, 연극의 한 장면 같습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 자체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화려함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연극 같은 이런 장면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베네치아에서는 오페라도 일찌감치 그 인기를 얻었고 음악이나 연극에서도 우리가 당장 베네치아 카니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름다움과 부와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 과시와 욕망이 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그림들은 후대 화가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서 루벤스가 이 티치아노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로 다듬어서 그린 그림들이 꽤 있죠. 예, 저 둘 다 루벤스 그림이 아니에요? 예, 이 왼쪽이 루벤스, 오른쪽이 티치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그림이 먼저 그려졌고 그렇군요. 이 그림을 보고 루벤스가 이탈리아 유학을 예, 오거든요. 그런 유명하죠. 예, 예. 그래서 이탈리아 유학을 와서 약간 그 자신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대선배 티치아노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 딱 봐도 이 왼쪽에 루벤스가 그린 이브가 조금 더 풍만하죠. 아담도 좀 더 몸이 건장합니다. 오른쪽의 티치아노의 그림에서는 아담이 왠지 모르게 이브를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아담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네, 약간의 차이들이 있죠. 아무튼 이 루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역동적이면서 풍만하고 그림을 꽉 채우는 그런 스타일이 티치아노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린 걸 영감을 얻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냥 저거는 그냥 그 티치아노의 그림을 그대로 자기 어떤 화풍으로 거의 모작을 한 듯한 그렇죠. 느낌인데요. 예, 예. 저작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유럽의 그런 유수의 미술관들 가보면 그 앞에서 그림을 그 대가들의 그림을 똑같이 베껴 그리는 예. 그 화가 지망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아무나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막 스케치북 가져가서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술관 측에서 허락을 받은 그런가요? 예, 진짜 화가만 그렇게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부분의 미술관은 모작을 할 때 원래 그림보다 25% 작은 25%나 그 이상 작은 캔버스에 그리게 해요. 똑같은 사이즈로는 못 그리게 합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작은 사이즈로 예. 그리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 모작이 유통되는 허가받은 것을 모작이다.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진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군요. 확실하게 네. 보여주는 그렇군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는 사실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 가장 발전하고 우리 눈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때 그러니까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베네치아의 문화적 예술적 수준이 가장 뛰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베네치아 이야기할 때 1571년 레판토 해전을 기점으로 베네치아의 무역항으로서의 위치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무역항으로서의 위치가 쇠퇴하면서 문화적 위상도 조금씩 내려오게 되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는 것처럼 그 후에도 베네치아의 어떤 문화적 위상은 계속돼서 이제 많은 유럽인들이 베네치아를 기점으로 그랜드 투어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그랜드 투어 때 특히 인기가 있었던 화가가 바로 이 카날레토인데 이 그림과 이 사진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예, 이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트 교회도 역시 그 흑사병, 그러니까 팬데믹에 끝난 팬데믹의 종말을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제 카날레토가 똑같이 그렸습니다. 이 카날레토의 그림들 이런 그림들은 그랜드 투어리스트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글쎄 그냥 멀리 보면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이 당시에는 이제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카날레토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나 하면 오페라 극장의 배경막을 그리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서 카날레토는 늘
도시 자체를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그림에서 뭐 건물이나 광장이나 사람이나 뭐 이 도제의 궁전을 그린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도시 자체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국이나 독일에서 온 그랜드 투어리스트들이 당시에는 사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 카날레토의 그림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카날레토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런 그림을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도 내셔널 갤러리에 이 카날레토의 방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 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국 귀족들이 그의 작품을 많이 사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날레토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아예 영국 가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그림을 많이 팔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으로 1700년대 중반에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런던의 풍경을 그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 것은 카넬레토가 그린 베네치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풍경이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국이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국은 그들의 눈에 하나도 안 특별하지 않습니까? 맨날 보는 그런 그 풍경을 굳이 그림으로 또 볼 필요가 없고 그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국의 풍경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아름답고 뭔가 그 힙한 것은 베네치아 풍경이니까. 그래서 결국 카날레토는 다시 부랴부랴 베네치아로 돌아가서 다시 이 베네치아 풍경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민을 갖군요. 예. 그랬더니 다시 그랜드 투어리스트들이 베네치아에 와서 카날레토의 그림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화가들도 베네치안들은 훨씬 더 계산적이군요. 야, 나 여기서 이렇게 여행객들한테 뜸뜸이 파는 것보단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영국에 갔더니 런던에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랍죠. 그래서 가는 게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저기서 이탈리아에서 뭐 런던까지 서너 시간이면 갈 거리기도 하지만 야, 근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또 돌아가요. 판단을 또 잘못. 뭔가 그 영국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알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는 어떤 군사 강국 또는 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치는 17세기 들면서 현저하게 잃었지만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치는 계속 한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가 막 유행했을 때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오페라 하우스가 지어진 곳도 베네치아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발디의 사계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죠. 그 안토니오 비발디가 그 사제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사제가 되는 사람들이 꼭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미사를 집전하지 않고 어떤 여자 아이들만 수용되어 있는 고아원의 음악 선생으로 일했답니다. 그 고아원의 이름이 산타 오스피달레 델라 피에타라는 고아원인데 그 고아원의 여자 아이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너무 수준이 뛰어났고 그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작곡한 많은 협주곡 중 하나가 사계다. 근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상류층의 학교도 아니고 고아원 여학생들로 조직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잘했다라는 점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계는 뭐 정말 그죠? 많이 듣는 음악인데요.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클래식 중에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3악장으로 이렇게 편성한 4개의 협주곡 그 시리즈인 사계인데 그런 유명한 음악도 이제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다라는 점이죠. 비발디가 그 비발디에 대한 기록을 보면 1720년대에는 이 베네치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베네치아 사람들은 너무 유행에 민감하고 변덕스러워서 금방 비발디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더 나은 연주자들이 나오니까 금방 비발디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이제 가난 속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고요. 아유, 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바이올린 잘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원망의 눈빛? 말하자면 요즘도 사실 그렇게 뭐 패션이든 아니면 뮤지컬이든 그런 핫플레이스는 가장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데 네.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스팟이 16세기, 17세기까지 베네치아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가고 싶은 뭐 이렇게 몇 군데 중에 하나를 베네치아로 들어가죠. 꼽는 분들이 들어가죠. 많잖아요. 네. 뭐 오죽하면 1,400만 명이 그 찾아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유럽의 예술가들 특히 화가들이 베네치아를 많이 찾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위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도시의 표정이 변한다라는 것이 자신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도시와는 너무도 달랐기 그러니까요.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 화가인 터너가 그린 이런 아, 베네치아의 터너. 모습, 예, 오랜만이군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터너가 그린 다른 그림들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터너가 그린 영국 바다는 이렇거든요. 굉장히 어둡고 약간 비장하고 네. 폭풍을 치는 그러니까요. 이런 바다가 터너가 그린 영국의 바다인데 베네치아를 본 터너의 시각은 훨씬 더 밝고 온화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처럼 그리고 싶었으나 도저히 터너로서도 저렇게 그릴 수가 없는 풍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밝고 온화했겠죠. 바다의 빛이 항상 이 도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것들에 어떤 영감을 받았을 것 같고 고국의 바다를 그린 시각과 이 베네치아를 보고 그린 확실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화가들 마네가 그린 베네치아. 저 곤도라 지금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역시 색감에서는 마네를 그러네요. 따라올 사람이 없다. 세련됐네요, 정말. 네, 정말 세련된 색감이죠. 예. 마네가 그런 올랭피아나 또 풀바디의 점심 때문에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이 예. 되고 항상 악명이 높았지만 항상 저는 마네의 그림을 볼 때마다 예.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색에 대한 감각이 그러네요. 진짜 뛰어난 화가였다. 마술사적인. 예. 예. 색을 정말로 잘 쓰는 화가였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림만 봐도 가슴이 확 시원해지죠. 이렇게 어떤 베네치아의 감각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모네도 거의 나이가 칠순이 다 되어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왔네요, 네. 벌써.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모네는 백내장이 좀 심했던 때라 전반적으로 그림이 좀 흐릿한데 뭔가 안개 속에 있는 아련한 베네치아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바다의 물결을 그린 솜씨에서 이 그림에서도 이 물결과 그 물결에 비친 두 칼레 궁을 그린 솜씨에서 역시 대가는 대가다 이렇게 원숙하게 그릴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죠. 이렇게 많은 화가들이 베네치아를 사랑했고 베네치아를 네. 많이 그렸는데 그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저희가 이 인물 참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존 싱어 사전트입니다. 예, 사전트 누군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마담 X의 기억나시죠? 추상. 뉴욕 편에서. 네. 이 그림 그려서 파리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이 카네이션 백합 장미 그려서 너무나도 온화하면서 마법과 같은 영국의 뉴욕 서정적인 편 전원을 맞아요? 파리 편이었나요? 뉴욕 편이었던 것 뉴욕 같아요. 편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큰 맞아요. 인기를 얻은 화가죠.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의 초상 화가로 이름을 날렸고 많은 귀족 부인들이 그에게 초상을 맞아요. 청탁했는데 사치스럽다기보다 진짜 부자의 표정을 그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예를 들면 이 메이어 부인과 아이들이라는 작품에서 이 여성이 누구인가 하면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의 회장 부인이었다 합니다. 예. 다이아몬드 회사의 그 오너 부인이니까 지금 보시면 분홍빛 스커트를 입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죠. 네, 큰 네. 회사입니다. 네, 지금 분홍빛 리본을 메고 있고 어찌 보면 이런 분홍빛 리본과 분홍빛 의상은 이 부인보다는 딸에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 창백한 분홍빛이 이 제법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홍빛 스커트에 잘 어울리는 이 고급한 소파. 이 소파가 루이 15세 시대에 제작된 진짜 앤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와 정말 찐 부자 이런 정말 부자 아니면 진짜 귀족 아니면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조상을 루즈벨트군요. 예, 시어도르 루즈벨트 조상인데 이 루즈벨트와 우드로 윌슨 두 사람의 미국 대통령의 조상을 그려서 그 두 작품이 지금 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있어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딱 봐도 표정을 봐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죠. 느긋한 사람 아니로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그러면 앉지 말고 차라리 서시고 지금 빨리빨리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층계참에 이 난간에 이렇게 손 얹고 그러니까. 이런 포즈 빨리 주십시오. 그리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그런 같아요. 지금 아직도 다 못 그렸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상으로 굉장히 바쁜 화가였는데 이 사전트가 이제 부자인 부모 밑에서 미국인이지만 부모가 이탈리아 피렌체로 이주해서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파리로 그림 공부하러 가기 전에 베네치아에서 좀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늘 가슴속에 이제 베네치아 특히 그러니까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베네치아에 가서 그림을 이제 청탁을 받아서 그린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통 수채화로 이렇게 수채화로 물 위에서 흔들리는 이런 장면들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런 수채화로 몇 번 터치 안 하고 그린 그림인데 진짜 그림 잘 그리는 거구나. 네. 네. 순간적으로 베네치아 인상을 진짜 잘 포착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저 햇볕 그죠? 네, 햇볕이 착 이렇게 잠을 청하는. 그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 도시의 표정을 진짜 잘 캐치한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도시를 사랑한 화가로구나라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이런 어떤 물 위에서 곤돌라를 타고 흔들리면서 가는 이런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사전트의 그림 제가 좀 좋아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약간 오래된 도시 베네치아의 퇴락한 느낌. 이 그림은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안 됐습니다만 아침에 퇴락한 베네치아의 거리에서 걸어가는 외춘부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남자들이 흘낏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그림은 교수님은 뭐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저 그림을 처음 보는데요. 저건 분명히 아침일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아침이 밝고 환한 아침이 아니라 뭔가 오래된 도시의 퇴락한 아침이다. 라는 느낌이 들죠. 이 베네치아라는 곳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런 운하의 느낌은 정말 이렇게 밝고 해사하지만 이런 운하에서 보여지는 베네치아 인상과 오래된 뒷골목의 베네치아 인상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 퇴락한 도시의 좁은 골목 이런 느낌을 잘 캐치한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정말로 이 화가가 베네치아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도 애정을 담아서 그렸다. 그러니까요. 라는 느낌이 들고 이 퇴락한 거리의 모습에서 저는 뭐가 떠오르나 하면 바로 그 토마스 마니스고 루키노 비스콘티가 만년에 그 영화한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그 에시엔바흐라는 구스타브 말러를 모델로 한 나이든 음악가가 젊은 어떤 그 미소년의 모습에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갈망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 영화에서의 퇴락하고 낡은 베네치아가 사전트의 그림과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베네치아의 어떤 또 하나의 모습이고 베네치아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돼요. 산마르코 성당에서 불과 몇 블럭 안 떨어진 그 뒷골목의 모습이 바로 저기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캐치할 수 있는 것이 화가로서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네치아 편을 시작할 때 교수님이 부산 얘기를 하시면서 빛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쩌면 도시의 어떤 그늘을 얘기하기보다는 바닷빛에 팍 반사되어 나는 그죠? 그리고 곤돌라를 모는 그 선원들의 어떤 그 줄무늬 그 색감이 아주 좋은 줄무늬 셔츠와 그리고 산타루시아 그 노랫소리가 막 흥얼거리는 그런 도시의 풍경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베네치아의 뒷골목 어귀에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쇠락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삶의 질곡을 짊어지고 거리를 헤매이는 저 그림의 주인공들로 마감이 됐네요. 네, 그 모든 것이 다 베네치아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네나 모네나 많은 화가들이 베네치아를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베네치아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곤돌라를 타고 가는 벳사공과 산타루치아의 노래가 들리는 듯한 베네치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막 엄청난 인구 밀도와 또 비싼 숙박과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 관광객들이 가는 것이고 오고 또 오라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어원이 정말로 어울리는 도시가 베네치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와 함께 그리고 베네치아를 중세서부터 정말 켜켜이 예술의 혼으로 장식했던 베네치아의 오리지널 예술가들 그리고 베네치아를 경험한 타국의 예술가들의 그림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트 앤 더 시티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받아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 지금까지 한 도시에서 어떤 도시의 역사와 또 그 도시에서 태어난 어떤 예술 사조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다빈치라던가 미켈란젤로라던가 아니면 뭐 루벤스라던가 한 예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조명해보고. 공부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제가 무한정 계속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편이 더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번외편으로 하나 네, 번외편을 준비하고 저희가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일본을 택했는지 살짝 여쭤볼게요. 힌트는 나비 부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페라가 나비 부인이고 어릴 때부터 사실 이 오페라를 좋아했는데 왜 춘향전이 아니라 나비 부인일까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인 생각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군요. 서양 미술사에도 일본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아트 앤 더 시티에도 더러더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전원경 교수님께서 미술사의 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서 일본의 미술 그리고 일본의 미술이 서양과 어떻게 만나는가 그 얘기를 어쩌면 아트 앤 더 시티의 마지막 편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코너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기획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전원경 교수님과 저희 3프로TV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죠. 오늘은 베네치아를 다녀봤는데 혹시 올 여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 아트 앤 더 시티 번외편 일본 편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